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헌법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추천하고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일독을 권하는 시민을 위한 교양 필독서 지금 다시 헌법. 한 손엔 촛불, 한 손엔 헌법.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 지금 다시 헌법. 로고폴리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 황교안 대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 대행의 출마는 자신의 사표를 자신에게 제출하는 꼴이 될 거라며 말이 안 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비상시국인 만큼 황 대행만이 해결할 수 있는 국회적 문제가 있다면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미 황 대행을 사실상 대권주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황 대행의 다음 행보는 그래서 주목 대상입니다. 특히 과연 헌재 소장을 임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아젠다 자체를 뒤흔들 요소가 됩니다.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는 헌재 소장의 국회 인준은 어차피 불가능하죠. 하지만 헌재 소장 임명 카드를 꺼내는 순간 정해진 법적 절차를 소화하는 데만 두 달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인준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 카드를 꺼낸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그 목적은 헌재 판결의 지연이 되겠죠. 그렇게 3월 13일을 넘긴 후부터는 헌재 판결은 사실상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첫 정치를 그렇게 꼼수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오늘부터 황대행의 선택 매일 주목하겠습니다. 김호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해롱되는 날인 거 아시죠? 네. 목요일이죠. 네. 오늘도 다소 해롱되더라도 안 그래도 제가 발음이 잘 새는 사람인데 뭉개지고 아주 안 좋아요. 예,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때 유난히 발음이 샌다. 바로 지적을 해주세요. 아, 예. 예, 고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우선 반 전 총장 최소한 2월 말 3월까지는 갈 거라고 늘 생각했고 네네. 뭐 안주하리라고 생각한 정치권 인사들은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들 어렵다 정치라는 게. 그리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할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으면 완주하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빨리 다 관둘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기자들도 전혀 생각을 못해서요. 어제 기자회견 공지 10분 전에 나왔고요. 설마 그게 그런 기자회견일 거라고는 다들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그 여러 정당들을 방문하고 정의당까지 방문했잖아요, 실제. 네, 그렇죠. 30분 전에 정의당 방문했었습니다. 실제 그 사무실 확장하느라고 실제 그 사무실 확장하는 공사하고 있었대요. 예, 어제 여의도 사무실 계약도 했었고요. 네. 곧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랜선 깔고 있었다. 네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대부분, 그러니까 측근들도 몰랐던 거죠. 예, 네.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부인, 예. 그리고 반기호 씨가 예. 같은 날 관뒀단 말이죠. 사퇴, 회사를. 본인이 고문으로 있던 회사를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지금 대선 불출마하니까 너도 관둬해서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족은 미리 알았다는 거죠. 당연히.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가족 내부에서는 이미 결론 낸 상황이었던 거죠. 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성으로는요,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 논평들이 나올 것이고,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올 텐데, 저는 이 사건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죠. 반기문 전 총장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풀 수도 있어요. 캐릭터를 분석한다는 네, 측면인가요? 그렇죠. 예. 또는 뭐, 사실 이런 대선 후보에 나서면 여러 가지 선택,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택 앞? 이거는, 정치 용어는 아니지만, 그리고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선택을 하라는 압력, 이런 용도로 차용해 씁시다. 선택압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가족들로부터도 여보 더 이상 하지 마. 형님 그거 꼭 해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가야 돼. 그런 선택압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그 중에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기존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으로부터 선택압도 있었겠죠. 당연히. 네, 새누리당 쪽이요. 예, 새누리당. 우리한테 와야 된다. 아니면 우리한테 안 오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당연히 있었겠죠. 월등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측근 라인이라고 하는 외교 라인의 선택압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선배님 뭐 등등. 세 번째로는 비박 라인이라고 불러야 되겠나? 이제 MB. 예. 그런 라인의 선택압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에 들어와야 돼. 뭐 등등. 외교 라인은 독재적으로 가야 됩니다. 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뭐 이렇게. 그리고 애초에 이제 친박 라인의 대표 선수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는 외교 라인이 득세했다고 볼 수 있죠. 지지율이 있는 보수부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자석처럼 끌어들일 테니까, 그래서 측근들은 외교 라인이 득세하다가 1일 1실수라고 불리는. 예, 1일 1일 구설, 1일 1일 실수. 첫 일주일간의 행보 이후에 급격히 외교 라인들이 힘을 잃고 이제 MB 라인이 득세를 하여 결국은 바른정당으로 가는 수순 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쪽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건 어제 포탈의 불출마 선언 기사와 함께 바로 밑에 새누리당의 충청 계열 의원들이 곧 탈당할 것이다. 반기문과 합류하기 위해서 기사 같이 떴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굉장히 위기 상황이 오는 거죠. 안 그래도 절반이 떨어져 나갔는데 거의 충청권까지 떨어져 나가고 급격히 새누리당이 가진 위상이 추락하게 되는 그런데 결국 그렇게 경합을 벌이다가 친박의 선택압, 그다음에 외교라인의 선택압, 비박의 선택압. 저는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친박의 승리라고 보는 겁니다. 네. 1라운드 탄핵 국면에서 비박이 이겼다면 반기문을 놓고 벌어지는 대선에서에서 첫 번째 라운드는 새누리당에서 왔던 선택압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선택압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2라운드는 친박의 승리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새누리당이 대단히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전국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황교안 대행. 네네. 황교안 대행이 저는 그전에는 황교안 대행을 통해서 특검의 연장 가능성도 일부 있고 일부 적지만 그리고 특히 헌재 소장의 임명 또 가능성이 그러니까 하지 않을 가능성 할 가능성 말고 한다면은 무조건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3월 13일 이전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제 폭풍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황교안 대행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헌재 소장 임명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1번 주자가 아니라 차기를 노릴 수 있는 상황,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묶여가지고 같이 몰락하고 싶지 않다는 그래서 헌재 소장을 임명하는 위험수는 두고 싶지 않다. 근데 지금 1번 주자가 되면 본인이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느리는 거예요. 최대한. 본인의 지지율이 그만큼 상승할 정도로 몇 개월간 느려야 되는데 지금 변호인단이 하고 있는 방법들은 잘 안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합법적으로 헌재 소장 임명을 통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지연시키는. 그러니까 헌재 소장 임명할 테니까 8인 체제 기다리라 이거죠. 판결 내리지 말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 과정을 물론 인정 안 하겠지만 네네. 절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은 한 달, 두 달도 걸릴 수 있거든요. 예, 씨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특검 연장은 황교안 총리의 특검 연장은 날아갔고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그리고 헌재 소장 임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아수라장이 될 수 있어요. 아수라장이. 그러자면 지금은 당장 불리하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기사를 좀 해보십시오. 헌재 소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기사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논란 중. 논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1라운드 승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몇 라운드가 있을 텐데 대선 과정에서. 1라운드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본인들이 가한 선택 앞일 때문에 다른 일도 있겠지만 이제 황교안밖에 안 남았으니까 황교안이 1번 주자니까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할 텐데. 네, 그렇죠.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원래 대선 주자 1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당에서 판을 주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욕심들이 막 생기고 자신 있게 나올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도 지금 더듬더듬하는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하여튼 황교안 대행의 다음 행보 대단히 중요하다. 황교안 대행이 이제 바로 2위가 되겠죠. 네, 실제로 어제 JTBC가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황교안 총리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니 가장 이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대선 후보는 저는 안철수 전 대표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물론 안철수 전 대표도 지지율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네네. 반기문 전 총장이 가지고 있던 지지율이 쫙 분산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표를 나눠 가질 텐데 왜 제가 안철수 전 대표가 이 구도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진다고 보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보수 진영과의 후보와도 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 연대했을 때 가지는 예를 들어 반기문 대통령, 안철수 책임총리 혹은 안철수 대통령, 반기문 책임총리 어쨌든 그런 1+1 전략을 대선 옵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막판에 변수로.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단독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대단히 안철수 전 대표는 좋아할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본인은 1대1이라고 계속 주장하죠. 그러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무서운 지점은 보수 진영과 연대였는데 그러면 남아 있는 보수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황교안 대행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2분 정도가 유력한 연대 대상인데 2분 다 그 새누리당 혹은 새누리당 출신이기 때문에 선을 이미 그었단 말이죠. 호남의 정서 때문에. 그래서 손을 잡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정권 연장을 한다고 정권 교체라고 주장하기에는 연대 대상으로는 쉽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타격을 입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 대선 구도를 짜는 데 있어서.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네요. 큰 변수가 발생했어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이제. 네. 다시 판을 바라봐야 된다. 다음 뉴스를 급하게 전해주십시오. 네. 네, 미얀마 관련된 뉴스입니다. 최순실 씨가 지난해 7월 K타운 프로젝트 답사로 미얀마를 방문했다라는 보도인데요. 답사를 떠난 당시는 한국과 미얀마 통상장관 회담이 열린 시점이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컨벤션 센터 건립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최순실 씨가 이제 국가사업, 해외 국가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개입을 했다는 정황인 거죠. 네. 직접 미얀마까지 간 거죠. 답사를 한 거죠. 예. 본인이 해먹을 것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요. 지난해 7월 초에 또 안종범 전 수석도 청와대에서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과 미얀마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는 K타운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이후에 안 전 수석은 코이카를 동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실제로 김 이사장이 미얀마 현지로 갔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이권을 챙기는 사업에 안종범 수석과 청와대가 나섰다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는 해외 사업이니까 코이카를 직접 동원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대통령이 미얀마에 방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죠? 예, 그렇죠. 실제로요. 회의에서 계획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하. 정만기 당시 산업비서관에게 최순실 씨 차명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대표가 이런 요구를 하는데요. K타운 기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얀마 순방 날짜를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원래 순방 날짜가 있다가 취소됐군요. 다른 이유로.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되면서요. 순방도 검토되다가 멈춘 겁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참.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지들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방의 이유가 단순히 그 국가와의 교류를 넘어서는 최순실 이권이 있는 순방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 관점에서 다시 다 순방들을 다 짚어볼 필요가 있고, 저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제 개성공단 얘기도 그렇게. 예. 아프리카 지역의 개성공단, 대체공단 검토를 위해서 실제, 아프리카 3국을 방문했던 케냐, 이디오피아를 개성공단, 대체공단으로 개성공단 폐쇄돼서 나온 업주분들을 데리고 통일부가 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 앞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와 유재경 미얀마 대사의 인연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정유라 씨 특혜 대출 의혹이 있는 이상화 KB 하나은행 본부장이 소개했다라는 특검의 조사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연결된답니까? 네. 프랑크푸르트로 연결되겠네요, 당연히. 예, 맞습니다. 독일인데요. 네. 유재경 미얀마 대사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 유럽 판매 법인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상화 본부장도 독일에서 근무했는데요. 두 사람은 고려대 유럽 교유에서 활동을 하면서 친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혜 대출, 정유라 씨에게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독일 KB 하나은행 본부장, 이분 귀국하셨고 그 후에 승진의 승진을 거듭했다고 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던 이분이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알던 사이다, 교우에서. 네네. 예. 제가 어제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연결고리로 하는 틀림없이 누가 추천했을 것이다. 나왔지 않습니까, 뉴스가? 당연한 건데, 저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이제 특정된 거군요. 하나은행, 본부장이었던 분. 예, 이상화 본부장 이름은 안종범 수첩 다이어리 수첩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름이요. 그렇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남은 문제는 김인식 코이카 사장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프랑크푸르트에 근무한 적이 있다. 이 연결고리는 물론 프랑크푸르트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제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잠시 후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대목을 여쭤보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거기서 고리가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인터뷰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미얀마 대사 외에도요, 각종 재외공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보도인데요. 이탈리아, 베트남 대사 인선에도 최 씨가 관여한 의혹이 나와서 특검이 수사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베트남 대사가 첫 번째죠? 네. 2013년에 임명됐었습니다. 전대주 대사라고요. 아니, 제 말은 처음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거요. 보도가 나오고 문제 제기됐던 것은 베트남에 있는 김재천 주 베트남 영사가 현직 외교관 신문으로 놀랍게도 공익 제보를 했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아들 장승호 씨, 장시호, 지금 구속되어 있는 장시호 씨의 오빠죠. 그렇죠. 예. 이 오빠하고 관련해서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이권을 가져오는 하는 뒷일을, 이 대사와 총영사가 하였다라고 하는 폭로가 있었죠. 이분을 잠시 후 인터뷰합니다. 네, 누군지 밝히셨군요. 네, 곧 인터뷰 하니까요. 네네. 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목 정도. 네. 야권도 블랙리스트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조윤선 장관이. 여권도. 예, 죄송합니다. 여권도 블랙리스트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건데, 조윤선 당시 수석이 다이빙벨에 대해서 성토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그러니까 좌석 차재기하고 별점 테러한 다음에 그 여당 의원들한테 다이빙벨을 공개적으로 성토해달라 요청했다. 예. 예. 그리고 실제 성토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김영환 전 수석 다이어리에도 관련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목 하나 정도 더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재 증인 15명을 대통령 측에서 더 신청했습니다. 또다시. 예, 심지어 못 찾는다고 했던 안봉근 비서관도요,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도 못 찾는다고 그랬는데. 예. 이게 전략의 일부였던 거죠. 이제 받지 않을 수 없는 증인을 마지막에 던지는 거죠. 이 사람도 안 받을 거야? 어떻게든 지연시키려고 했던. 그런 전략의 일환이고, 여하간 이 친박 진영,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헌재 판결을 지연시키려고 한다. 예,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같이. 좀 조용히 해주시오, 두 분. 배우자들. 이분들을 만나게 오려면 얘기부터 해가지고요. 네. 시그널 나가는, 뉴스 나가는 동안 두 분이 한참 이미 토론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아님 조심해. 누군지 아시겠죠? 내부자들.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님. 새누리라고 하실 뻔했어. 새까지 하셨는데. 네, 구정연휴에 자카르타 촛불 동포들을 만나고 온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자주 출장을 하시고 멀리 갔다가 금방금방 오시는지. 아니, 저를 필요로 하고 저를 부르는 곳은 뭐 지역이라도 가야죠.
지옥은 잘 안 갈 거야. 지옥은 근데 자카르타에서 예. 저 촛불 동포들 한 50분 정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예. 거기에서 저희 이 야권의 대선 후보들 뭐 인기 투표 그런 걸 해봤는데요. 예. 의원님이 혹시 1등 하셨어요? 문재인 후보가 한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 25%를 안희정, 이재명이가 딱 반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첫째는 문재인 후보가 예선에서 50%를 넘을지 안 넘을지, 두 번째는 누가 2등을 할지. 근데 재미있는 거는 50분 중에서 촛불 동포 50분 중에서 안철수는 단 한 표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철수 후보는 분발하십시오. 민주당 의원님이 가셔가지고 물어봤으니까 그랬겠죠. 아니요. 그분들이 야권 전체를 상대로 해서? 그럼요. 안철수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한 표도 안 나왔어요. 안철수 후보님 분발하십시오. 지금 고도의 지금 문재인 대선 전략을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펼치고 있는 거예요. 아, 읽혀졌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사실상 요즘 문재인 전 대표 주변에 천하에서 그러니까 뭐 인재들이 다 몰리고 있고 특히 보험금도 이렇게 보험도 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보험도 들려고 하는 그런 또 노력도 있고 뭐 사람도 이제 이렇게 골라서 이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상당히 하랑이죠. 그렇지만은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 사실상 안민석 의원처럼 이렇게 본인 주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측근 주변 사람 아니면서 이렇게 1등 공신은 아마 저 안민석 의원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늘 아침도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에 간 그런 탈당자들도 쉽게 말하면 복당 사면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 이렇게 다시 오시라 이런 정도. 이건 완전한 이제 자신감이죠. 이번 설심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이 대세론이 형성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새해 들면서 제 스스로한테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김성태 의원님을 잘 받들고 또 교통방송에서 품격 있는 언어와 품격 있는 방송을 하자 했는데 저런 식으로 저의 진정성을 매도하시면은 제가 또 피가 거꾸로 솟죠. 저의 관심과 믿지 않았습니다. 저의 취지는 문재인 후보가 50%를 예선에서 못 얻어서 재미있는 결성투표까지 2등 한 분과 1, 2등이 가서 흥행을 이루어서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저희 당의 후보가 나와서 정권 창출을 아니 근데 지금 안민석 의원은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무줄도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핵심 전략통이 되어버렸어요. 그 본인도 모르게 이제 본인도 모르는 여러 이 방송이나 이런 이게 문제예요. 행사에서 본인도 모르는 채 상대방도 모르는 채 줄을 서버린 거죠. 제가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이게 상대방도 줄을 선 줄 알고 본인도 알아야 되는데 본인도 줄을 선 줄 모르고 상대방도 이 사람 나한테 줄 선 줄을 모르는 상태. 결론적으로 여전히 무줄 상태. 자, 근데 반기문 전 총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기문 전 총장. 이게 이제 바른정당에는 큰 악재거든요. 바른정당에 들어갈 것만 같았고 그걸 김무성 전 대표가 거의 이뤄낸 거 아니냐. 라고들 전망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어제 사실상 바른정당 몰랐죠 전혀. 김무성 의원이나 멘붕 되지 않습니까? 멘붕에 술 좀 마셨습니다. 솔직하게 다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붐업도 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새누리를 제치고 이제 보수의 제1당이 되는 완전한 대선 후보를 내는 거니까요. 1번 주자를 내는 거니까. 근데 특히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은 35년의 본인의 정치 그런 인생을 갖다가 사실상 정치인이면 최종 종착역은 대선 출마거든요. 특히 대선 출마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반기문을 위해서 본인이 대선 출마의 뜻도 적고 또 바른정당이 창당되어도
일체 어떤 당직도 맡지 않으면서 백의종군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반기문 총장의 대선을 돕기 위한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참 반기문 총장이 어제 그냥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은 엄청난 충격으로 왔죠. 당연히 그렇겠죠. 어제 그래서 오후 이건 방송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후 4시 반쯤에 반기문 총장이 김무성 의원한테 전화를 걸려왔어요. 합니까? 네. 전화를 걸려와서 귀국해서 20일 동안 많은 정치인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가장 진정성 있게 자신을 도와주려고 애썼던 사람이 김무성 의원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김무성 의원 어제 양반이 요 근래는 술을 잘 안 하는데 어제 상당히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보수도 보수의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하는 그런 상당히 절박한 아쉬움이 있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방팔방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압력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게 친박의 승리라고 보거든요. 비박 대 친박의 관점에서 보자면 친박이 좋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는 이제 정치하는 입장에서요. 네. 어제 오후에 갑작스런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반 총장도 예기치 않았던 그러나 거의 두려움과 협박 수준의 어떤 메시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은 네, 있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갑자기 어제 일정을 보면은 새누리당 가서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 그랬고 또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하고 만났고 자 그러면 갑자기 출마 안 하겠다고 하신 것은 이게 도저히 상식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어떤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이 낮아서 했다. 그거는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했으면은 며칠 동안 좀 직구에 들어가고 장고하는 그런 수순을 거친 다음에 또 구국의 결단인 양 사퇴 선언을 불출마 선언을 했을 텐데. 선수들이 저 주변에 붙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출구 전략조차가 없어. 시간조차가 없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한테도 안 이거는 뭔가 어제 오후에 무슨 일이 저는 있을 것 같은데. 오전에서 안현님 그걸 이 진실이 뭔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간의 사정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본인이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한번 불살르겠다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왔지만은 막상 대한민국 현실 정치의 한계를 넘을 만큼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강렬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제 결정적인 것은 사실상 엊그저께 좀 약간 이게 설민심을 가지고 여러 언론 매체들이 여론조사 다 했지 않습니까? 폭락했죠. 또 한 번 더. 그래서 MBN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들이 보통 보면은 13%대에서 그냥 머무른 거예요. 더 떨어진 거죠. 설 전보다. 예, 그렇습니다. 막 그런 가운데 2월 8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사실상 박세일 작가신전 이사장이 운영하던 조직 포럼을 흡수하면서 대규모적인 사실상 행사를 장충체육관에서 준비까지 하고 확정까지 했어요. 1월 8일 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정당은 아니지만 정당 같은 어떤 정치예비체 결사체를 만드는 거죠. 근데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아니 저 이야기 들어봐요. 결정적인 게 있어요. 결정적인 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새누리당이 이제 해체돼야 된다는 것까지는 사실상 저희 측하고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다 이제 자백하시는. 그럼에도 새누리당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그러다 행보를 시작하고 바른정당과 연대가 되고 나중에 이제 합당까지 하는 쭉 일련의 프로세스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본인의 상당한 의지가 있었어요.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총천권 의원들이 그리만은 좀
대규모적인 선도 탈당으로 이렇게 개량되어지길 검증 이내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엊그저께 그날 사실상 저도 정진석 의원을 만나려고 정진석 의원을 방을 갔는데 앞에 카메라고 언론이 엄청 모였어요. 충청권 의원들이 거기 정진석 의원 방에 다 모인 겁니다. 탈당한다 만나면서. 그런데 그 논의에서 사실상 정진석 의원과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주도하는 입장이 있는데 다른 의원들께서 좀 더 시간을 가져보자. 정진석 의원이 탈당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그 시도를 다시 했는데 그게 불발됐어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한 본인의 쇼크를 받은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요약하자면 충청권 의원들이 같이 탈당하자고 정진석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했고 얘기가 쭉 해왔는데 막상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저는 그것도 영향을 미치긴 했겠죠. 그리고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상황 설명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탈당하지 않게 만드는 압력도 존재했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동시에 작용했지 않을까요? 일단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는 그 사람이 평소에 성향이나 성격이나 스타일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반기문 총장님의 스타일은 신중하고 소위 말해서 뭐 기름장을 하고 그런 별명이 있을 만큼. 출마도 어렵지만 불출마도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어제 같은 전격적인 불출마는 반기문 총장답지 않는 정치인 행위였거든요. 굉장히 그렇다 그러면은 뭔가 저는 지금 김성태 의원님이 설명한 것 말고 예기치 않은 뭔가 저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님 불필요한 억측과 주장을 이미 낙마하신 분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저는 그건 밝혀질 거라고 보고. 어제 오후에 국회 정론관에 전격적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고 바로 정동관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놀란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놀란 건데. 관둘 안 만나도 되잖아요. 본인이 기자회견문을 어제 새벽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가지고 이미 양복 안주머니에 그게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 이전에 발생한 인생을 혁명적으로 살아온 김어준이나 김성태나 안민석 정도의 면은 그런 행위가 이해가 돼요. 근데 반 총장님의 평생 살아온 스타일로서 이 행위가 이해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거든요. 실제로 또. 왜냐하면 새누리당도 그렇지만 본인을 보고 준비했던 사람들이나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잡으셨고요. 국가 원로로서 역할을 잘 해주셨기 소주 매출량은 어젯밤에 상당히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불출마 배경은 한마디로 정치권과 또 한편은 일부 언론의 집요한 네거티브. 이 공시에도 이게 본인이 한편으로는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접은 거죠. 주변 이유로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저는 한 가지 이제 안민석 의원님한테 동의하는 건 본인의 스타일과 좀 다르다. 너무나 전격적이고 본인이 이제 신세 진 사람들한테 패키지는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데 지금 신세를 많이 줬단 말이죠. 두루두루. 그리고 본인만 바라보는 세력도 있고 그런데도 특히 그저께 개헌론 매개로 해가지고 빅텐트론도 제안하셨고 거기까지만 해도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애들 불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혀 이거는 반기문답지 않는 그런 행위였죠. 그래서 저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어젯밤에 많은 내용을 좀 이렇게 수집하고 분석해봤는데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본인이 진짜 대선 후보로 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확신을 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저께 그러면 그중에 개헌 기자회견은 어떻게 설명하시요? 그저께 개헌 기자회견 하신 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마지막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게 개헌 세력들 연대해내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본인도 3지대에서의 마지막 승부수를 했는데 거기서 박지원 선배나 여러 가지 손학규 선배, 김종인 선배 호응이 별로 다 그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유엔에서 꿈꾸던 3지대의 꿈은 좀 허황된 꿈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공식 기자회견 말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나중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했어요. 뭐 나중에 후속 보도에 그러니까 뭔가 부당한 그러니까 이런 요구 그러니까 보수만의 후보가 되라라고 하는 근데 바른정당은 보수만의 후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도까지 확장하라는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만의 후보가 되라고 하는 식의 요구는 새누리당이 할 이야기지. 근데 그런 게 부당했다는 식의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저는 그 대목에 주목했는데 보수만을 대변하라고 하는 요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는 바른정당이 했을 리가 없고 국민의당이 했을 리도 없고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새누리당으로부터도 당연히 새누리당이 가만히 보고 있다는 건 바보고 새누리당도 열심히 뭔가 설득하고 또는 제안하고 압박하고 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애초부터 스텝 꼬인 게 반 총장님은 처음에는 박근혜 꽃가마를 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꽃가마가 이번 국정농도 통해서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바른정당이 지지율이 확 올라갔으면은 바른정당으로 꽃감을 한번 갈아타 보려고 했는데 바른정당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반기문조차도 안 올라가고 그냥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논란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반 총장님 앞으로 국가 원로로서 역할해 주시길 바라고 반기문 총장님의 앞길에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어제 내가 깜짝 놀란 게 사실상 바른정당 뭐 새누리당 뭐 무대 위에 내려오신 분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바른정당 새누리당에서는 출근하실 분들이 이 방송 들으면서 길을 쫓고 서고 계실 텐데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시 준비가 많이 됐다 이런 게 문재인 측에서 이제 이런 거죠. 반기문 총장의 유엔 총장으로서 그 경력, 그러니까 애교 안보를 위해서 좋은 자문을 해달라. 네, 그냥 오늘은 뭐 안철수, 김종인 정말 그냥 그런 분들 이야기할 분들도 많은데 빨랐어요. 네. 무대 위에 올라가 계신 분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남은 시간 동안에? 아니, 좀 안철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것도 얘기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자카르타에서 한 표도 못 얻은 안철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대선판에 그건 누가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분은 국정감사 제가 같은 교문이잖아요. 한 달 동안에 국정감사는 점심 저녁 여야 의원들끼리 밥 먹고 서로 어울리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소통에 중요한 기회인데 안철수 그분은 한 달 동안에 제가 교문이 국정감사 하면서 의원들하고 단 한 번도 밥을 안 먹어요. 혼밥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요즘 안민석이 제가 그분께 공개적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의 화살이 터진 게 교문이 국정감사 한 달을 하면서 교문이 야당 의원들이 집중포화를 아침부터 새벽까지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제가 속기록을 한번 보니까 진짜 한번 제가 혹시 화장실 갔을 때 뭐 좀 어떤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속기록 다시 봤더니 야당 의원들이 한 달 동안에 K재단, 미러재단에 대한 의혹을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공개하는 사이에 안철수 의원님은 거기다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어요. 안민석 의원님. 왜 그랬는지, 왜 불의에 대해서 침묵했는지 공개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안민석 의원님. 안철수 의원은 참 연구 대상이에요. 아니, 이제 반기문 이제 이렇게 불출마 낙마를 시키고 난 이후로 바로 오늘 아침에는 안철수로 이렇게 또 타깃을 정하고 바로 지금 이 작업을 실시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전 대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좀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여기서 또 안철수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이렇게 자카르타 동포들 한 표도 안 준 거에 전략적인 공격을 하지 않아도 저 개인적으로 그 안철수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뭐 호감을 가지는 편인데 근데 맹자왈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정치는 인간을 만나는 일이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밥 한 번 안 먹는 이 혼밥의 이 지도자를 의원님하고는 아니 야당 의원들하고도 단 한 번도 밥 먹자는 이야기조차도 안 하고 밥 먹은 의원들이 없어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상 반기문 전 위원 총장에 대한 집요한 안민석 의원의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또 바로 안철수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아니 이 방송을 듣는 이번 대선을 완전히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제가 최순실 농단을 열심히 이야기한 것처럼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알 걸 알려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정감사 한 달 동안에 야당 의원들하고 밥 한 끼를 안 먹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 바쁜 기간 중에 동료 의원들하고 밥 한 그릇 먹지 않은 게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여기서 안철수 의원을 섭섭하기도 하고 지난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팀플레이를 해가지고 K재단, 미러재단의 실체를 밝힌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밥 먹으면서 작전을 짜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야당 의원들하고 밥 먹지를 않아요. 밥이 너무 중요하신 분이라 안민석 의원님이.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은 나 세상에 정치라는 거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거든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가 69년인데 동료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밥 같이 안 먹었다고 이렇게 대선 후보를 디스하는 거는 나 또 처음 보네, 이거. 밥이라는 거는 소통의 상징이잖아요. 밥 먹으면서 잠깐만요. 존경하는 스님이 사람하고 지내려면 밥을 먹어라. 그러면서 왜.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하고도 우리 이 방송 끝나면 라면을 먹으러 같이 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배고파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라면을 먹으면서 서로 고민도 이야기하고. 잠깐만, 밥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제가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밥 얘기 알겠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안철수 의원이 밥을 안 사가지고 좀 섭섭하신 거예요. 저만 안 산 게 아니에요. 야당 의원들하고 밥을 한 번도 안 먹은. 도시락 싸우셨나 보죠, 도시락. 혼밥 가지고 혼밥의 정신으로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되겠어요. 안민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님 밥 좀 같이 먹읍시다. 밥 좀 사주세요. 돈도 많으시잖아요. 완전히 이제 물이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대권 주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야당 의원들한테 내가 밥 한번 살 테니까 이제 시간 좀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밥 한 끼나 사야죠. 알겠습니다. 돈도 많으신 분들이. 근데 저 같은 가난한 정치인도 제가 국정감사 첫날 우리 야당 의원들 14명 전원한테 점심을 샀어요. 그러면서 한 달 내내 지금 안민석 의원이 지금 안철수 의원 밥 같이 안 먹었다는 것은 팀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반기문 총장이 낙마하고 난 이후에 흔히 말하는 삼지대에 유일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당 안철수다 이렇게 보고 벌써 그쪽으로 지금 공격 방향을 틀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읽힙니까? 당연히 그렇게 읽히는 거지. 굳이 그걸 동료 의원들 간에 너무 얄팍해요. 밥 한 끼 안 먹은 걸 가지고 이 그냥 전국의 시청자들 다 듣는 이 방송에다가 안철수 의원 그렇게 그건 아니죠. 제가 성찰하겠습니다. 부자 몸조심 하는 걸 안철수 의원 밥 한 그릇 안 먹은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제 패를 그렇게 잘 아세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어려운 패도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가 정치인들끼리 여당원들 또 같은 당 의원들끼리 서로가 소통하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한교안 수단이 밥이니까. 황교안 총리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황교안 총리가 앞에 정리하면 반기문 총장의 불출마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님은 뭔가 협박성 압박이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겠는가 이런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신 거고 김성태 의원님은 정리하면 충청권 의원들 탈당하지 않은 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심리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쇼크예요.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너무나 밋밋한 해석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며칠 정도 치고 들어갔다가 주말 정도에 구국에 결단하면서 불출마 선언. 그 정도가 정상적인 프로세스죠. 본인도 이제 사실상 특히 새누리당의 이제 흔히 말하는 친박 의원들 중심으로 한교안 총리에 대한 그런 상당한 열애 이런 이야기도 듣고 나 대신 저로 넘어가는구나.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한교안 총리의 지지율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었고 이런 모든 요인들이 7순을 넘긴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던 저는 두 분의 의견 모두 다 동의가 되거든요. 그런 영향도 끼쳤고 저 결정적인 뭔가 변수도 하나 더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거는 한교안 이야기 아시죠? 안민석 의원이 추측일 것이고 추측인데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 황교안 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안 되겠죠. 당연히 인준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지연시키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바른정당의 입장이 있으십니까 혹시?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그렇죠. 이걸 갖다가 결론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하는 거죠. 안 되는 걸 알면서 할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너무 또 섣부른 또 우리가 판단을 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요.
하면은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무조건 그거는 한다면은 본인이 상당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상당한 본인으로서는 어떤 결심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지연시키고 본인이 시간 벌고 본인이 출마하는 자기를 위한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생각이 틀린 게요. 틀린데요? 왜 바른정당이 생겼습니까? 국정농단 이 와중에도 다시 한번 재집권을 해보겠다고 얌체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한교안이든 누구든 간에 무슨 카든지 만지작거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하셔도 어찌 저렇게 얄밉게 하는지 한교안 같은 경우에는 법무장관 국무총리 하면서 국정농단 책임에 아주 부역을 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근데 황교안 대행이 이런 시도를 하면 어떻게 막아야 되죠? 온몸으로 막아야죠. 그거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국민들이 촛불이 용납하지 않죠. 바른정당도 말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사상 대통령 권한이 제가 명리학을 하는 전제가 뭡니까? 간단해요. 기존의 명리학은 인간을 길흉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인간의 운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제 출발이 됐냐? 모든 명식은 그 자체로 본연의 존엄함을 품고 있다라는 전제 출발해요. 강헌의 명리 심화편 출간 도서 출판 돌베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자, 생각해봐. 네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는 미성년자를 끔찍하게 죽인 살인자가 돼 있는 거야. 누군가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다. 근데 이번엔 잘못 건드렸어. 준비됐지? 완벽하게. 흥미진진한데요? 웰컴 투 동막골 박광현 감독. 범죄 액션의 신세계. 조작된 도시 2월 9일 대개봉.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 클렌저, 오일, 토너, 모이스처라이저, 크림.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수많은 화장품. 아무거나 선택해선 안 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시고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2월달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발렌타인데이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공장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어제 미얀마 유재경 대사는 자신이 최순실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 하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런 외교 인사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미얀마가 사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1월 베트남의 대사와 총용사 인사에 최순실이 개입했다 하는 정황을 현직 외교관의 신분으로 고발했던 김재천 주 베트남 호치민 영사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아직도 현직 외교관이신데 이런 인터뷰 응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영광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실 망설이기도 했는데 이 미얀마 유재경 대사 있자마자 사실 영사님이 생각나서 작년 11월 중순으로 기억하는데 최순실이 베트남 대사 총영사에 인사 개입을 했고 그리고 그 개입은 순전히 최순실 일가의 이권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제보를 하셨고 그리고 JTBC 인터뷰를 하셨는데 현직 외교관 신분을 하셨단 말이죠.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진 않는지 어떤 언론도 보도가 없어서 우선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가 그 인터뷰가 나간 이후에 그 외교부에서 이제 자체 조사가 있었고요. 네.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예. 확실관계 확인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보내달라 그래서 네. 일차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냈고, 네. 그 후에 외교부 자체 감사반이 4명이 네네.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는 저의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따로 인터뷰 외에 따로 박노환 총영사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겸 겸사겸사 조사를 했죠. 근데 아직까지 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당장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신 건 아니군요. 있을 뻔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막았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막으셨어요? 그거는 위에서 제가 네네. 제가 정말로 제 공무원직을 걸고 강력하게 외교부에 이의 제기를 하셨군요. 인사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걸 알고 네, 막았다기보다는 항의를 하셨군요. 예, 항의를 했습니다. 이 정국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웃으면서 드릴 말씀이 아닌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밖에 없으니까 잊지 않고 계속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보도 이후에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현직 외교관으로서. 저희 내부고화를 익명으로 하신 분들 중에 사실 그 영사님의 그 인터뷰를 보고 힘을 얻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저도 방송을 통해 들었습니다. 뉴스공장. 그렇군요. 뉴스공장 같은 거 JTBC 다 챙겨보시고 이제는 챙겨보셔야 하겠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려면 저희가 1등이기 때문에 꼭 챙겨보셔야 되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호치민에 있는 교민들이나 또는 뭐 일반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도 오지 않았을까요? 좀 그렇게 짐작이 가는데. 당연히 교민들이 제가 자리에 없는 동안도 창구에 와서 화이팅 하시라고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받으셨군요. 예, 굉장히 힘이 많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진짜 전화 연결한 이유를 이유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그 유재경 미얀마 대사가 이제 최순실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 이 어제 보도가 본인의 작년 폭로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이제 엄청난 뉴스였단 말이죠. 보셨죠? 뉴스는? 예, 저도 좀 계속 봐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속성이 작년에 제기했던 최순실 베트남 외교관 인사 개입하고 똑같은 속성의 사건인데 혹시 이 유재경 미얀마 대사하고 베트남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원래 유재경 씨를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 후임으로 그래요? 발령을 내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보니까 전대주 대사도 민간인 출신에다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근무한 적이 없는 분이고.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최순실 인사로. 또다시 이제 민간인 베트남에 관련도 없는 분을 보내려고 하니까 외교부에서 자존심이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막았고 그래서 미얀마 대사로 가진 것으로 제가 그 유재경 미얀마 대사가 베트남으로 왔을 뻔했군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미얀마로 간 것은 최순실의 이권 때문이다. K타운 때문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베트남에 인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베트남은 미얀마
보다 더 많은 우리 정부 외교부 산하 코이카 무상원조 사업이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허. 베트남이 우리나라 무상원조 매년 몇 천만 불씩 무상원조를 주는 최대 수혜국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곳에 우리 정부 코이카 무상원조 사업에 대한 아마 이권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삼성전자가 수십억 불씩 투자해 있고 베트남 전체 수출의 거의 10에서 2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올인하는 국가입니다. 아하.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삼성의 투자가 많은 만큼 최순실 씨가 더 얻어먹을 게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마 삼성 출신인 유재경 씨를 주 베트남 대사로 임명하지 않았나, 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렇군요. ODA 사업, 코이카가 베트남에 투자하거나 한 것이 훨씬 더 많다, 베트남에. 그러므로 코이카 관련해서 이제 ODA 자금이 베트남에 더 크게 굴러다니니까. 예. 그 ODA 자금으로 뭘 하려고 했다면 베트남이 오히려 첫 번째 대상이 됐을 것이고.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최순실 씨 조카, 장승호. 네, 물론이죠. 예. 그 장승호 씨의 사업을 밀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상황에서 베트남이 가장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 전 인사도 문제가 됐는데 후임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외교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미얀마 쪽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하하.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코이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코이카 이사장 인사부터 문제였다 하고 하는 이제 국내의 언론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코이카 이사장 외교부에 계시니까 당연히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고 이상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논란이 되기 전부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외교부에서 논란이 분명히 있었죠. 코이카 이사장의 그 이례적인 외교부 인사가 아닌 코트라 출신의 인선을 작년 5월에 하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예. 사실 타부처에 비해 외교부는 산하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예. 코리아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제이동포재단, 그다음에 코이카 이 세 개밖에 없는데요. 외교부 출신 대사들이 코이카 이사장으로 가는 것이 거의 정례화되어 있는 상황. 예 없이 한 분도 예 없이 다 대사가 했더라고요. 네, 그동안은. 예, 거의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우리 해외에 있는 대사관 청원 상황과 긴밀히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네. 타부처에서 이제 이사장이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통솔력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외교부 본부 출신 대사들이 이사장을 해왔던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현재 작년 5월에 임명된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이 현재도 이제 이사장인데 근데 인선 관련해서 하필이면 이분이 코트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하셨다 하는 경력 때문에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은 미얀마 대사 유재경 대사도 프랑크푸르트에 근무한 적이 있다 해서 이 공통점을 보고 이거 이제 독일의 최순실 씨의 근거지였던 프랑크푸르트 이 공통점이 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외교부 소식이 밝은 분하고 이제 밤늦게 연락을 하다가 유재경 대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이 생겨서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관련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아주 특이하게 김인식 이사장도 프랑크푸르트에 코트라 사무소장을 했고요. 유재경 주베트남 대사도 삼성전기의 프랑크푸르트 지사장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프랑크푸르트 쪽에 누군가가 추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정신망에 들어가서. 그거 보실 수 있으니까. 예, 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같이 근무를 했더라고요. 누구하고요? 김인식 현 코이카 이사장. 그래요?
예. 아, 유재경 예. 현 그 미얀마 대사와 예. 김인식 코이카 예. 이사장 두 분 다 이제 이 최순실의 ODA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두 분이 같이 근무했어요? 같은 기간에? 예. 같은 3년간 같이 근무했고요. 아, 서로 아는 사람이군요.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그 독일을 이야기하다라는 책을 그 독일에서 근무한 적 있는 상사 주전이나 대사관 직원들 40명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도 유재경 당시 그 삼성전기 1호 법인장하고 김희식 코트라 여기 무역소장이 함께 책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아, 공동 저자였고, 아, 이거 아시는 분들이 확실하네요.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그 독일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이제 나와 한국에 와서 만든 사단법인 한독경제인회의 회원입니다. 두 분 다? 예. 아, 이건 뭐 서로 아는 사이는 확실하네요. 예. 다행히 그런 모임이나 이런 책도 같이 집필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친분이 형성됐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거기서 어떻게 최순실과 연결됐는가만 찾아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저도 어느 언론에 보도해 보니까는 뭐 독일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좀 협조를 받아서 뭐 비자 문제도 해결했다 그런 보도도 있었던 걸로 봐서는. 예, 그러니까 이 한독경제인회는 당연히 우리 독일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 있고 자연스럽게 그 라인을 타고 최순실 씨가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런 추정도 해보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미얀마 대사를 본인이 추천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미얀마에서 케이타운 사업할 때 이제 개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코이카 이사장을 먼저 낙점했거든요. 이 코이카에 영향을 직접 끼치려고 했던 이유는 코이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유가 뭐라고 추정이 되십니까? 사실 코이카 사업의 그 진행 과정은 해외에 나와 있는 이제 코이카 사무소장들이 이제 그 주재국으로부터 사업 요청을 받아서 코이카 본부에서 결정합니다. 특히 이제 큰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당연히 코이카 이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사업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관련돼서 업체도 선정에 당연히 이사장이 의견을 내서 선정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어떤 이권이 그렇게 있겠는가. 물론 뭐 코이카가 이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권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현지에서 이런 코이카가 ODA 자금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실 테니까 거기에 어떤 이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뭘까요? 이 베트남의 이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베트남이든 혹은 뭐 아프리카에도 지금 갔다 왔으니까 아프리카 보통의 경우에 외국 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자기들이 무상으로 거의 공짜로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코이카 사무소나 해외에서 좀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나 그 통해서 거꾸로 그 나라 해당 기관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어떤 사업 업체 선정 등 입찰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용을 모르는 것보다는 이미 처음부터 좀 내부적으로 진행했던 업체들이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거죠. 현지의 사업을 아예 기획하고 설계해 주는데 이미 이쪽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기획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될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그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그렇죠.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듣기에 일부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외국에다가 무상원전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러라고 있는 기관이니까. 네. 예, 근데 그 사업 실적도 필요한데 외국에서는 그게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답답한 면도 있고요. 아, 그래서 오히려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예, 물론 무상 원조를 하려고 한 거지만 여기를 사업 기회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사업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외국 이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주고 싶은 거를 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필요도 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걸 주겠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아프리카의 푸드트럭을 지원하겠다. 이게 최순실 씨의 이제 미르 재단이 세운 네. 코이카 관련 사업이에요. 아프리카 푸드트럭. 예. 이게 외교부에 계신 분으로서 이게 의미가 있는 소위 코이카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외국에서 원하는 것을 이제 주는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어느 업체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만약에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블랙 코미디인 것이죠. 거기는 무슨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이래야 되는 곳인데. 예. 푸드트럭이 가서 비빔밥 나눠주고 뭐 이러겠다고 그렇죠. 하는. 의료 지원해주고 항생제 줘야 되고 먹을 걸 줘야 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주고 싶은 거를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완전히 블랙 코미디입니다. 지난번에 베트남 대사와 총영사에 최순실 씨의 개입이 있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뉴스가 물론 사실일 거라 생각했지만 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려진 바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가 연속으로 나온 마당에 다시 한번 베트남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이 전내주 전 대사 박노한 총영사가 어떤 식으로 최순실 씨의 이권을 지원했던 겁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이제 JTBC 보도도 나갔지만 전대주 대사께서 이제 장승호 씨를 이제 민청통 자문위원으로 후임 전정규 민청통 베트남 협의회장한테 추천을 해서 이제 민청도 자문위원을 위촉한 거고요. 장승호 씨는 잠시만요. 모르시는 분들 혹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시호 씨 지금 구속돼 있는 장시호 씨의 오빠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아들 장승호 씨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장승호 씨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민청동 자문위원으로 이제 저한테 위촉하라고 민청동 사무처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거절했고요. 자격이 안 된다고. 예. 예,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그 한인 단체들 추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위에서 따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절했고요. 하니까 이제 민주정통 베트남 협의회장 그분이 이제 전대주 대사랑 협의해서 이제 추천해서 오히려 저한테 거꾸로 저한테 됐다고 연락이 왔고 이력서를 또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서 영사님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선정해서 영사님한테 내려왔군요. 안 된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총영사관에서 작년 8월 1일 날 이제 장승호 씨의 그 유치원을 이제 건물 짓기 위해서 이제 땅을 주택 부지를 샀는데 그걸 용도를 유치원할 수 있는 교육 부지로 변경해달라고 총영사관에서 해당 베트남 호치민시 구청에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변경이 됐고요. 그게 외교부에서 나서서 사기업에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이제 당연히 없죠.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이제 변호사나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제 공간이 하지 않고 저한테도 사실은 장승호 씨가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아니고. 예. 아니 뭐 당신 땅 문제를 왜 나라가 나서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냐. 당연한 거절인데 그게 영사님은 거절했지만 어쨌든 결국 이제 박노한 총영사 결재를 받고 이제 다른 영사가 송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부분 근데 아까 말씀하신 민주평통에 장승호 씨가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한 거죠?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이제 호치민
네, 한 50여 명 계신데요. 네. 각 분야에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 자리 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호 씨가 사업을 위해서도 그런 인맥이나 관계가 좀 있고요. 역시 사업을 위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총영사관에 오면 당연히 총영사관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자신의 사업에 좀 도움을 받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서 이제 접근을 한 것이고요. 유재경 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한도 경제인회 같은 경제인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최순실 씨의 그런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독일이었으면 한도 경제인 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걸 했다면 여기서는 민평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외교부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고 영사님은 당사자여서 거절을 하게 됐고 그 사실을 알게 되신 거군요. 예. 외교부 요청한 게 아니고 저희 총영사관에. 총영사관에. 예, 그렇죠. 협조 요청을 했고요. 네, 총영사관도 외교부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서는 이제 당연히 우리 민원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이제 총영사관에서 얘기하니까. 네. 당연히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지 않았나. 말이 안 되죠, 사실. 예, 다른, 유치원들, 국제 유치원도 허가를 못 받는데. 네. 이 장성호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를 과연 모르고 그랬을까. 이게. 멀쩡히 다른 그런 요청들도 많은데 다른 사기업들은 다 안 해주고 여기만 해준 거죠, 그죠? 예. 다른 기업들은 아예 요청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신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갖고 우리 제 공간에 와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죠. 예. 자기 재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예, 맞습니다. 공간에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진 않죠.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저희 영사관에서 할 수 있는 조력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는데 요청을 했고 할 수 없는 일을 해줘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외에도 아마도 직접 모르시는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 근데 직접 아시는 일에 한해서 이제 폭로를 하신 거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 제가 공무원으로서, 외교관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최순실 개입에, 외교 인사 문제가 나오면 또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 전까지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시면 저희한테 꼭 전화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인터뷰인데, JTBC에도 응하셨고, 저희 인터뷰에, 응하신 이유와, 그리고 혹시 이 기회를 빌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해외에 있다 보니,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것보다 사실은 관심이 덜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 많은 자괴감도 느끼고, 또 국민들도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을 저도 해외에 있지만, 많은 동감을 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제가 외교관으로서 공무원으로서 할 최선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공무원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고 많은 신뢰를 보내주신다면 공무원들도 국민들을 위해 더욱더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 어려운 인터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인터뷰가 마지막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천 주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의 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y.com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자, 불친절한 AS. 혀가 좀 풀렸습니다. 목요일 아침 유난히 입고 있는데 조금 풀렸습니다. 문자들이 많이 왔는데 특히 버스 관련 문자가 정말 요즘 많습니다. 기사님 직접 보내기도 하고 탔더니 기사님이 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650분 버스 오늘도 차 번호 나왔어요. 6880 650번 버스 운전하신 기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 3220번 버스 노선의 이금재 기사님이 직접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공장 볼륨을 높여서 듣다가 승객이라고 표현했어요. 승객 민원까지 발생하였으나 저는 계속 틉니다. 기사님 화이팅. 네. 관련하여 버스에서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청취율 조사가 나왔나 봐요. 1월달에.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아침 시사방송 1위를 했다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것이 무엇이 뉴스란 말인가. 참. 전체 1위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침에는 이미 손석희 선생님이 없잖아요. 아침에.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녁으로 저희가 옮겨야 되나. 8시에 라디오를 할까요? 네. 당연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이야기 도시건축가 김진애 전 의원님. 전 의원이 아니죠. 한 번 의원, 계속 의원님은 좀 짧게 하셨지만 잘 모르시겠지만 보궐선거에 들어가셔가지고. 보궐선거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아, 아니군요. 비례대표 승계했던 비례대표를 승계하셨죠. 네. 중간에. 네. 그래서 중간에 승계하셔서 보궐선거로 들어가신 걸 착각했는데. 네. 어쨌든 짧았어요. 네, 짧고 굵게. 네. 자, 하지만 훨씬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건축가로 활동해오신 김진애 뭐라고 제가 의원님 말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아니 할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태까지 대로 하십시다. 그냥 맨날 얼버무립시다. 그게 좋습니다. 누님 나오셨습니다. 누님만 빼고. 네. 형님 나오셨습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네. 김어준 공장장께서 관심 없어 하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 그러지만, 이거는, 제가 공약을 했던 거니까, 2주 전에, 제가 도깨비 퀴즈를 하나 냈죠. 네. 그 드라마 도깨비에서, 도깨비 집으로 나오는 게 운영국 양관인데, 네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운영국 양관이 실제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하나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해서, 나머지는 다 세트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동안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SNS로 왔어요. 이미 정답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정답을 밝힌다고 하고 아침에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왔는데요. 바로 2화에 14분경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4분. 아니 이렇게 해야지 과학적으로 해야지. 네, 그래서 2화에 가슴에서 이제 칼을 뽑으려고 불에 칼을 뽑으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인데요. 불에 그 가슴에서
가슴에 칼을 꽂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지 맙시다. 우리 김어준만 빼놓고 도깨비 얘기합시다. 어쨌든 가슴에서 칼을 꼽는데. 제가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굉장히 운명적인 장면이었어요. 그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았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인데. 저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라고 찍었는데 사실 제가 2주 전에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확신을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막내 작가 김영모 작가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맞다고. 거기 제작사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니까 도깨비에서 유일하게 운영국 양관에서 실제 촬영한 게 바로 그 장면이라고. 그래서 야 제가 눈이 꽤 밝죠. 네. 그래서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본 장면이 그래서 그거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퀴즈 맞추신 분들은 많지만 근데 그거를 알고 보시면은 훨씬 더 좀 근사해지죠. 도시건축 좀 빼고. 도시건축가로서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드라마,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에 도시건축가로서 언급할 장면이 딱 나와서.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통방송 건물에서 또 촬영을 했대요. 그래요? 이거는 밑에 수위님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거기서 은탁이가 나중에 라디오 피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장면을 다 여기서 찍었대요. TBS에서? TBS에서 찍었대요. 옥상에서도 찍고 뭐 광장에서 찍고 했다 그랬어요. 하고 많은 라디오 방송국 중에 TBS에 제가 있기 때문인가요? 글쎄. 뭐 그거 저기 하고 여기 TBS에서 임대를 좀 많이 해주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구경하러 오십시오. 그래서 몰랐네요. 자. 오늘의 그러면 도시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사실 지난번에 김어준 대신 양지열 변호사님이 하셨을 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그 전월세 그걸 가지고 했거든요. 마침 없으셔서 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제도 정책 얘기를 하고 나니까 왜 주택만 하냐 상가 임대차 보호도 한번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 사실 이제 딱 요맘때면은 사실은 이 전세 뭐 월세 올리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힘들 텐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사실 여러분들이 요새 가장 많이 들으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gentrification이라는 용어일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저는 아는데 그 단어가 발음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익숙해지지 않는 단어예요. 글쎄요. 근데 그 단어를 왜 그렇게 쓰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는. 저도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도 그리고 단어가 조금 다르겠어요. 원래 미국에서 쓰였던 거. 그러니까 영국에서 출발했죠. 영국하고 미국에서 주로 얘기하던 건데 gentrification이 뭐냐면은 gentry가 양반, 신사, 뭐 상류층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이 자꾸 낙후를 하는데 그 낙후한 데다가 이른바 신사 계급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돈 있는 계급을 집어넣어서 이제 이른바 리모델링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영국에서도 굉장히 뭐 커벤트 가든 주변에 그리고 뉴욕에서는 가령 소호나 브루클린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쓰이고 그랬던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쭉 안 쓰이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동안 재개발하면서 맨날 했던 짓인데 안 쓰이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동네들이 뜨면서 이번에 이제 상업 시설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홍대 부근이나. 홍대 부근에서 장사 잘해가지고 잘 올려놨더니 gentrification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임대료가 오르니까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주변에 뭐 합정동으로 갔다가 또 뭐 연남동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그 지역에 임대 그 의료가 싸고 뭐 상수동이라든가 홍대 인근이라든가 뭐 발전소 부근 임대료가 싸고 해서 이제 예술가들이 들어가죠. 주로 처음에는 임대료가 싸니까 그 젊은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죠? 띄우고 그러면 분위기가 이제 임대료는 싸지만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럼 젊은 사람들이 자꾸 찾게 되고 상권이 형성되고 그러면 건물주들이 애초에 그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만들었던 그 젊은 예술가들 쫓아내고 이제는 본격적인 상업 공간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주로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이나 프랜차이즈. 뭐 이런 것들만 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재미없으니까 또 이제 사람들 안 오기 시작합니다. 인대료는 오르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비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 같이 망하는, 계속 망하는. 그걸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빌려온 거죠, 개념을 좀. 근데 그래서 말이 이렇게 석연치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석연치 않거나 어떻든 간에 그 현상 자체는 더 석연치가 않은 거죠. 그렇죠. 사실 그동안 지금 그렇게 뜨는 동네들이 저는 사실 저도 좀 일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에 그 얘기를 많이 뜨는 동네가 있다. 15년 전 기준으로 보자면 그는 홍대 부근 아닙니까? 아니, 홍대 부근이 아니라 제가 그때 성수동도 예견을 했었고 여러 군데를 제가 집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 그렇게 이제 뜨는 동네가 됐는데 동네가 뜨고 나면 꼭 문제가 되는 거죠. 가로수길 같은 데도 그런데요. 가로수길은 사실은 이미 상류층인데 그 중에서도 약간 그 중에서도 그런데 이제 가로수길이 삼청동길 먼저 얘기하면 그다음에 이태원에서도 경리단길. 예, 이태원 경리 옛날에 경리단길 하나도 안 쳐주던 데거든요. 거기 듬성듬성 좀 특이한 가게들이 있었죠. 조금 있었던데 지금은 이제 꽉 차고 임대료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그런데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인사동에서 안 되니까 북촌으로 갔다가 북촌에서 안 되니까 삼청동 갔다가 그다음에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뭐 이러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촌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북촌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서촌으로 가서 서촌에 지금 이제 임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가만히 있다가는 집주인까지 다 같이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동네에 붐업을 일으키고 젊은 층이나 혹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예술가나 문화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혜택, 이익을 그 건물주가 완전히 사유화하는 거죠, 자기만. 네. 그러면서 이게 만들어진 문제잖아요. 그런데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주 이상적으로는 야, 내가 핀란드에 옛날에 10년 전에 갔는데 그 맛집이 10년 전에 갔는데 그대로 있어. 스페인에 가면 그래. 일본에는 더구나 특이하잖아. 뭐 한 몇십 년 전에 있던 게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 100년 단위로 있잖아요, 거기. 100년 단위로. 맞아요. 네. 그런 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게 사실 아까 가로수길에서 얘기한 이른바 리쌍 건물의 우장장창이라고 사건으로, 하는. 네네.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뭐 다툼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이슈에 대한 게 시민적인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고민들을 해요. 지자체라고 할 때 이럴 때 서울시 단위보다도 구청 단위에서. 왜냐하면 이제 요거를 하는 거는 작은 가게와 작은 집주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른바 상생 협약 같은 걸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뭐 가령 5년 동안 앞으로 올리지 말자. 그리고 이거를 올리더라도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상생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근데 법적인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럼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를 지자체에서 하는 건축주와 집주인이 하는 거에 맡겨둘 수는 없다. 이걸 갖다 권유 정도죠, 권유 정도. 그래서 이번에 리쌍 건물 우장장창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지금 개정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제가 우리 걸레 의원님이라고 그러시나요? 뭐 저기 하시는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이 제안하신 박주민 의원님은 거지 의원. 제가 걸레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걸레는 굉장히 나쁜 의미고요. 그 거지 의원님. 제가 박주민 의원한테 연락해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가 김진애 선생님이 걸레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거지입니다. 거지 의원님이 정말 왜 거지라고 불리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또 반짝반짝 하십니다. 왜 거지라고 불리냐면 이분이 이제 시위 현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자고. 풍찬 노숙을 하시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인지 몰라요, 다들. 쭈그려 앉아서 막 자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가가지고나 아니면 여러 현장에 가서 그냥 테이블 위에 너무 피곤하니까 몸이 노숙인인가? 국회의원이 아닌 그런 사진이 엄청 많이 찍혀가지고. 글쎄 말이죠. 거지갑이라고. 박주민 의원님, 저도 4대강 진실 밝히러 다닐 때 주로 비닐 이거 치고 다니고 맨날 비 맞고 다니고. 그거는 이제 하천이라서 그렇다고 치죠. 이분은 도시에서. 저는 자연에서 했습니다. 그건 자연 환경에서. 그래서 여하튼 박주민 의원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법안들을 많이 제안을 하셨는데. 법안 제출왕이에요, 또.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 상무라고 마음 놓고 가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상인들의 모임. 여기 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번 2월 국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핵심 내용이 뭡니까? 개정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0년 정도는 보장하게 해달라. 10년 정도. 그 다음에 권리금을 어느 때는 좀 받게 좀 해달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상인들이 계속 장사를 하고 싶으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주 중심이 아니라 상인 중심으로 상인 중심으로 약간 그러니까, 바꾸자.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는 왜 그런 게 가능한가 보면은 일본에도 그 차가 차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는 훨씬 길어요. 네. 차가법, 네. 차지 차가법이라는 거에서 땅을 빌리든 집을 빌리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사실 장사하는 사람이 애국자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으러 다니는 돈들도 사실 강남이나 이런 데 가서 먹으면 다 같이 그 자릿세 때문에 다 내는 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다 같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로 바뀌어야 된다. 일본은 30년이라고 그러던가요? 30년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30년까지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러니까 거기는 근본적으로 연도라는 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싶으면은 계속해서 할 수 있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무슨 소리냐. 건물주가 그러면 입주한 뭐라고 불러야 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요?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이렇게 만들어줘. 우리는 건물주 뭐 먹고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보장해주는 대신에 서로가 정해진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2월 달에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에서 그 계약갱신권이 있어요. 전월세 상한제. 요거 하나 걸려 있고.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도 걸려 있습니다. 사실 뭐 또 하나 걸려 있는 건 외국 재외국민 투표하고 18세 투표 이게 제일 2월 달에 걸려 있는 큰 거지만 하여튼 지금 우리 민생에 관련된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지금 5년 보장하는데 솔직히 지난 12년 동안 한 10몇 번을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5년도 상태입니다. 늘어난 거예요, 이게. 네, 5년도 늘어난 겁니다. 한번 당해보신 적도 있죠, 아마. 나는 이거 잘하실 것 건물이 같아. 없기 때문에 항상 임차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니까 대부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하튼 간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법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렇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지금은 굉장히 나쁜 얘기로만 하는데 꼭 나쁘게만 볼 이유도 아니다. 이게 보장만 되면야 이게 죽어있는 도심에 뭐 공동화가 발생했다든가. 도시 재생이 이렇게 살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좋은 의미로 바뀌는 거고. 애초에 좋은 의미로 바라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산층이 갑자기 번두리로 가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활성화시켰다. 이런 용어로 탄생한 건데 지금은 이제 의미가 말씀하셨듯이 바뀐 채로 사용되고 있는데. 꼭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써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건물주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살면 돼요, 그래서. 그러자면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주택에는 전월세 보장에 대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 상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진애 의원님이었습니다. 저는 김호순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